제가 어릴 적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TV 채널이 있었습니다.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할 만한 AFKN. 네, 지금처럼 수십 개의 외국 채널이 TV만 켜면 나오고 또 최신 영화들을 더빙 없이 자막으로 볼 수 있는 지금과는 사뭇 다를 때였죠.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그 채널을 열심히 봤었는데 특히 빼놓지 않고 봤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솔리드 골드라고요. 빌보드 차트에 오른 곡들의 가수들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또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기도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지금은 좋아하는 아이돌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볼 수 있는 장이 많지만 저는 팝 세대 사람인지라 제가 좋아하던 오빠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먼 세계에 그들만의 리그처럼 여겨졌던 빌보드 차트.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소식이 그래서 남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우리나라 그룹이 빌보드 1위라니 라는 감탄사보다 그저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참 고생했을 젊은이들이 대견하고 또 예전의 추억까지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고 이래저래 힘든 일상 속 미소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년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규모가 556조. 와, 슈퍼 예산, 초슈퍼 예산이다라고 네. 하는데요. 400조 때부터 제가 슈퍼 예산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네.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요. 2017년 상황이니까 이게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일단 556조 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정부가 디자인을 했고요. 일단은 국회를 네네. 통과해야 합니다. 올해 본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8.5%가 늘어나는 거고요. 적자 국채도 90조 원 가까이 발행을 하면서 네. 세수보다 세출이 많은 해가 될 거다. 아하.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예산이 필요할 거고 네. 한국판 뉴딜에도 많은 돈을 쓰겠다. 이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국가 채무도 1,00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945조 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제 제대로 논의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네네. 4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줄 거냐 전체에게 줄 거냐 이 선택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급이 되고 나면 더 여력이 줄어들겠죠. 네. 100% 국채 발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으로 총 지출 규모가 총 수입을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쓰는 돈이 게 많다는 많다. 얘기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가 채무가 945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1,000조 원 시대가 되는 건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 기준으로 46.7%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네네. 관리재정 수지라고 왜 그 반드시 내줘야 하는 연금 보험 기금 이거 다 빼고 정말 그 네트로 보는 숫자를 보면 적자 비율도 5.4%까지 늘어나는데요. 그나마 이게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오늘 내놓은 이 중기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6 내년 성장률 0.6% 네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가정을 하고 중기 재정 전망을 내다본 거거든요. 좀 높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0.6은 좀 높다. 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보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그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음수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네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4%로 가정하고 내놓은 계산치인데 이게 다소 낙관적이다. 4.8? 네, 우리가요? 4%로 4%? 보고 있는 건데 요즘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 실제 수치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제 조금 주저앉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출발해서
가는 거 한 번 정도는 뭐 우리가 조금 높게 잡을 수 그렇죠. 있다 쳐도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출발해서 가는 게 또 4를 계속 그게 될 유지한다는 게 거냐. 예. 가능할까? 우리 정도 경제 수준에서.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네.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뭐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은 하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렇게 약간의 이제 뭐 직접적인 설전은 네. 아니지만 이게 2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말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부채 비율이 40%밖에 안 되고 네. 근데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해도 뭐 부채가 늘어나는 건 0.8%포인트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평론가님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재정 건전성도 걱정이 된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국민들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면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본령에 충실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 각자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건데 국가 부채 비율이 40%이고 30만 원씩 다 줘도 겨우 0.8% 늘어난다라고 했지만 사실 겨우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과거에 피그스라고 해서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보면 네네. 거기서도 40%에서 400% 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그게 이제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그렇죠.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복지를 확충하고 고령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같은 것들이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금을 나라 국간으로 메워주고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이 몇백 %가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쪽은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유로라는 단일 통화권 그렇죠. 안에 들어있었지만 우리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은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여력이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 가족 돌봄비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들어가면서 뭐 수도권의 학원이나 뭐 유치원, 학교 다 지금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9월 30일까지 가족 돌봄비 지원 기간이 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완전히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1학기까지 지원하고 끝내려고 네.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가족 돌봄 휴가를 연최대 열흘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서 이 돌봄비를 받으면서 원래는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열흘까지 쓸 수 있었는데 요게 9월 말까지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1학기 지나고 2학기의 첫 달까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1학기가 산술적으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 애도 9월 중순이 돼야 1학기가 끝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1학기 학습 일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네네. 9월 중순이 지나야 끝난 학교들이 꽤 많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계약은 했으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좀 난리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보기 어려운 집은 열흘 동안 최소 생계비를 일당 5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돌볼 수 있게 하자라는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네. 없는 것보단 낫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걸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떠돈다는데 이거 일단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네. 비정규직이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이게 직원 한 사람들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중견기업이나 뭐 좀 큰 기업 이런 데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닌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아, 반대군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작은 회사다 하면 직원들이 재택근무할게요, 유연근무할게요 했을 때 이분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인원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직원 한 사람당 연 최대 520만 원까지 재택근무나 시차근무의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데 대신에
회사에 있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대 30%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100% 나라 돈으로 지원한다. 회사 문을 닫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한이 있고요. 이런 지원을 받는 분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아져서 7월까지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3배나 늘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3배나 늘었다. 와,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네. 요새 그러면 앞으로 또 심사가 없이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아요? 절차를 간소하게 점점 간소하게?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뭐 우리 회사 이런 직원이 있다 증빙 자료를 내면 심사를 먼저 해서 그 선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심사 생략하고 즉시 승인해 주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도 하고 빨리 주는 게 그렇죠. 좋은 실제로 그래서 그 뭐 메신저나 이메일로 이 사람이 일했던 증빙이면 간이 서류도 다 그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업무 시간 줄이면은 그것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네, 이게 이른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에요. 그 뭐 워크 라이프 네네. 밸런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도 받고 회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네네. 제도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그럼 않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업무를 덜 하면 이제 본인 임금은 줄어드는 걸 네네. 감수하셔야 됩니다. 해서 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40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해당되는 규모의 회사라면 한 사람당 나라에서 회사도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40만 원, 회사가 4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월에 나라에서 한 사람당 8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 네네. 60, 40이면 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네. 거잖아요. 이것도 올해 7월 기준으로 거의 9천 명 가까이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회사나 직원이나 이거 적극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음모론. 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저는 사실 이건 좀 생소하고 삼성생명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네. 자, 일단은 여당에서 발의를 한 건데 어떤 내용이고 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지 네, 좀 이게 알려주세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가지 안으로 나왔는데요. 의원 입법으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 있잖아요. 네. 요 계열사 지분의 가격이 이 회사 자산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계열사 지분이 이 생명 총자산의 3%를 넘으면 다 팔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 강제하는 내용인데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생명, 화재 이런 데들이 현금 흐름이 좋잖아요. 왜냐?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금융계열사들이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건 사실 그 실탄이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자 걸로 산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회적으로 돈을 끌어다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 법안의 배경에 깔려있는 내용이고요.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정을 할 때 또 한 가지 쟁점이 뭐냐면 이 해당 만약에 삼성생명이라고 치면 생명이 전자 주식을 살 때 취득했던 그 원가로 칠 거냐 네네. 아니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으면 현재 시가로 계산할 경우에 더 많이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정부하고도 다투고 법적으로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정부는 중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시가로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박용진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은성수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시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웬만하면 다 팔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전자 그 물산이 생명을 생명이 전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요 고리를 깨자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팔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꽤 많이 붙는 걸로 그렇죠. 제가 아는데요. 네, 그 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 네. 차액의 22%를 법인세 등 뭐 여러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주식을 판다 치면 한 20조 원어치를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이구. 법인세로 내야 되는 돈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삼성 입장에서는 2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이걸 내놨을 때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내놨을 때 지배구조가 흔들린다. 아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다른 어떤 계열사가 이 시장에 내놓은 주식을 사주든지 아니면 우호 세력이 될 만한 쪽이 사줘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경제탐구생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수 중엔 또 처음이고요. 또 아시아 가수로 범위를 넓혀봐도 57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진모 음악평론가 연결해서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기록, 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 가수가 빌보드 그러니까 핫 우리가 100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지금 1위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나라 유명 차트에 이제 뭐 1위를 차지하는 건 뭐 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이 네. 빌보드 1위 소식 외신까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글쎄,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떠들썩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악으로 치자면,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수도 없는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이번 주에는 방탄소년단의 다이아마트가 전 세계에서 최고 인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최고 인기. 네, 최고 인기. 네, 왜냐면,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미국 차트가 그래도 미국 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도 동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 빌보드 200에도 정상이 오른 적이 네.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같은 그 빌보드 차트는 여러 차트가 있는데 네. 우리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과거에 LP 또는 CD로 음악 들을 때는 앨범 단위로 음악 들었잖아요. 네. 우리는 싱글의 개념이 없고 그냥 앨범을 샀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빌보드 200,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빌보드 핫 100, 핫 100은 이른바 싱글 차트죠. 단일곡. 아하. 네. 근데 왜 이게 이미 그 빌보드 200, 빌보드 앨범 차트는 BTS가 무려 4번이나 정상에 등극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싱글즈 핫 100에 1위에 오른 걸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소비자들은 무조건 앨범이 아니라 단일곡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유명한 가수들도 정규 앨범은 내지 않고 신곡으로 계속 싱글만 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곡 중심으로 지금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차트지만 옛날에는 빌보드 200하고 빌보드 핫 100하고 쌍벽이었어요. 두 개를 갖다가 메인 차트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핫 100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아시아 가수 중에서도 57년 네. 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방탄하고 또 이전에 우리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모든 기록을 갖다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57년 전, 그러니까 1963년 비틀즈가 미국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 가수의 노래, 큐 사카모토의 노래 스키야키가 1위를 차지했어요. 어허. 이 노래는 전형적인 사랑 노래인데 네. 일본어를 당시에 서구에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아는 일본어가 스키야키였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을 스키야키로 한 거예요. 참 재밌죠? 그렇군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1위를 차지했는데 당시에 3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하는 스매싱 곡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히트 규모를 그 2012년에 싸이 강남스타일이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싸이가 이루지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라디오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라디오? 예. 그러면서 또 자신은 유튜브 조회를 갖다가 그때는 치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엄청난 히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그 한을 풀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튜브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자마자 뭐 2억 뷰?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 뭐 그런 관련된 기록은 전부 케이팝이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블랙핑크도 예, 예. 그랬었고 뭐 하여튼 뭐 맞습니다. 굉장한 히트곡이고 저도 다이너마이트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지난번 것보다 예, 러브 유어셀프보다 네.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말로 했기 때문에 정말 저기 했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방탄도 어느 정도 싱글 차트 즉 핫백의 1위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엔 또 영어 취입을 했어요. 영어로.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취입하면 뭐가 유리하냐면 아무래도 이 서구 사회 특히 영어권 사회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1위에 오른 게 분명히 신곡 특수는 맞아요. 네. 보통은 우리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곡 특수가 있거든요. 특히 유명한 사람들한테. 네네. 근데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 아미가 퍼져 있단 말이에요. 아미는 그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말하는데 네. 뭐 미국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영어로 노래를 부르니까 당장 북미 쪽에 있는 그 아미들이 창궐할 거라고요. 네. 그분들이 용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응을 하니까 이번에 신곡이 1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아미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거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평론가님. 아, 그래요? 그럼요. 거의 준아미. 제가 볼 때 그 진행자분 약간 그 어조가 네. 예, 아미성 발언인데요. 이거? 뭐 일단은 네, 7명 멤버의 얼굴을 다 구별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럼요. 그럼 거의 근접해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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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뭐 특히 빌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들어왔었어요. 저도 옛날에 저는 이제 팝을 많이 들었던 세대라 그래서 네. 영국 그룹들도 영국 밴드들도 사실은 진입하기 힘들고 그래서 빌보드 맞습니다. 차트 1위를 한다 그러면 그 대단하다. 영국 차트랑 또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한 게요. 네. 그렇게 미국 가는 걸 좋아하면서도 또 미국 중심으로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폴 웰러 같이 거의 영국에서는 폴 맥카트니 같은 위치에 있는 락의 거물인데 그 사람은 왜 우리가 미국을 가야 되냐?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 영국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그 잉글리시 네스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영국도 사실상 배제됐던 거예요, 과거에. 그만큼 차별을 당했다니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성공한 그 영국 가수들 있잖아요. 은근히 또 영국 쪽에서 약간 차별했어요. 그래서 엘튼 존이 영국에서 성적이 미국만큼 안 좋았다니까요. 예. 그만큼 미국이 배타적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싱글 1위를 등극한 거는 정말 우리 대중음악계에는 뭐 대단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영어로 취입했지만 아시아 가수가 1위에 올랐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거고 방탄소년단은 제일 칭찬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운 좋아서 1위에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이 선택한 거예요. 싸이만 해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가서 어떤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요. 그냥 미국이 자기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마카레나 옛날에 골랐듯이 한국의 강남스타일을 고른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방탄소년단은 BTS는 미국 쪽의 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부지런히 북미 시장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DNA부터 마이크 드롭 그리고 페이클럽, 아이돌 그리고 지난번에 보이 위드 러브 계속 차트가 62위부터 시작해서 10위가 되고 11위가 되고 8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1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타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방탄소년단의 스타덤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어쩌다 운 좋게 된 원잇 원더가 아니라 이건 꾸준히 노력해서 얻은 축적된 누적된 스타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남은 목표는 뭘까 궁금해지는데 그래미일까요? 네네. 그럼요. 그래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는 그래미 신인상의 조건은 떠났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주요 부문을 노려야 할 텐데 정말 좋은 앨범, 좋은 곡 만들면 본상에도 올라가겠지만 당장 가능성 있는 거는 그래미 팝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중에서도 팝, 메일,
듀오와 그룹 부분, 이 부분에 수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서 방탄이 수상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를 떠나서요, 이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게 저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만큼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화적 쾌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네. 이야기 들으니까는 굉장히 기뻤고요. 네,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모 음악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지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이너마이트 듣고 네, 지금 시작을 신이 하니까 나서. 신이 나네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황영우님께서 저한테 춤을 한번 춰보라고 네. 감당 못하십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하면 어쩌려고 저런 말을. 그래서 지금 외신들도 아주 많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센세이셔널한 그런 성과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빌보드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적 출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기사를 올렸고, 롤링스톤즈가 굉장히 유명한 그쵸. 전문 매체죠. 방탄소년단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브스지는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의 최후 경계를 넘어섰다. 근데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음반하고 관계없는 상품에 다 끼워 팔았거든요. 지금 최근에 가수들이. 네네. 그래서 뭐 피자랑 같이 뭐 공동 패키지를 하기도 하고, 네네. 친필 사인한 CD를 사면 또 끼워주기도 하고 아하.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반짝 한 주 1위를 했다가 내려가고 이런 팀이 많았는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음악으로 승부를 봐서 지금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FP 통신이 글로벌 지배력을 확고하게 하는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라디오 방송횟수가 그동안 관건이었잖아요. 라디오에서 안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요. 그동안 지금 방탄소년단 노래가 더 오래 장기 집권을 못한 거였는데 1위도 못하고 한 20위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4위까지 올랐었잖아요. 원이라는 곡으로. 네. 지금 3년여 만에 디지털 세일스 성적, 그러니까 디지털 판매량이, 싱글 판매량이 거의 최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빌보드가 집계한 결과 그렇고요. 그래서 빌보드는 지민이 울었다. 뭐 이 얘기도 단독 기사로 또 썼더라고요. 어이구, 지민 씨 울었어요.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밖에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전준 캐스터께서 사실은 이제 네. 타사 방송 네.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많이 활약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뭐 깨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그래서 내가 영어로 노래를 네. 내야 된다는 얘기를 그토록 주장을 했던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해봤었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역시 코로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네. 만들었다 뭐 얘기 나오고 뭐 일단 뭐 삼상은 안 했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네네. 했었는데 부작용까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요. 지금 중국 캔시노 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백신이 고열을 동반하는 감기인 아데노바이러스 O형의 변형된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개발 중인 스푸트니크 5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 O형 및 희귀종인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을 활용한 백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들인 네.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들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이미 아데노바이러스와 관련한 면역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나 더빈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한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러시아랑 중국의 백신이 효과가 나올 확률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되게 했어요. 낮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항체가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대해서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은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을 기반한 백신을 맞게 되면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효과가 있을 확률이 뚝 떨어진다는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 인구의 40%, 아프리카의 80% 인구가 이미 항체를 이쪽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더 기반되어 있는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을 기반한 백신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상승시킨다.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미국 제약사 머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2004년에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에 기반한 그
에이즈 바이러스 백신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데노바이러스 O형 면역을 갖춘 사람에게 이 백신을 해봤더니 감염에 더 취약해진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우치 소장이 이끌었던 미국 연구진도 이게 뭐 HIV 백신에 한정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아데노바이러스 O형 기반한 백신의 시험 기간 그게 끝난 후에도 HIV 발병률을 반드시 추적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방 국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의학 고문이 코로나19 퇴치 집단 면역 도입을 이야기를 했다. 이거 집단 면역 스웨덴이 했다가 지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걸 미국이 한다고요? 지난달에 백악관에 새롭게 합류한 고문이 있어요. 네.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의 신경 방사선 전문가인 스콧 아틀렉스 박사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분이 7월에 한 인터뷰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없다. 건강한 사람까지 고립하면 면역 형성을 방해해서 사태를 장기화시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이고. 집단 면역 전략을 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전략이라는 게 건강 유지 비용도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높인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재개해야 된다는 이유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렇죠.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아틀라스 고문은 사실상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아까 방사선 쪽 네, 전문가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매일 만나서 코로나19 발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율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공공보건의학계에서는 집단 면역 전략을 펼치면 미국에서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네. 코로나19 치명률이 1%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인구 3억 2,800만 명의 65%가 감염되려면 21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아,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그렇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에서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감염될 수 있고 위험군, 비위험군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아틀라스 박사에 대한 좀 비판적인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틀라스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집단 면역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나도 이런 방식을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저위험군은 안전하게 생업과 학교에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집단 면역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고령층이 본인 지지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분이 매일 대통령을 만나서 그러니까요. 대책을 지금 내놓는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미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620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18만 7,600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뉴욕타임스가 앞으로 TV 편성표 기사를 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TV가 아무래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그 방송이 딱 본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이 되는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TV 편성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뉴욕타임스에서 TV 편성표가 사라지는 건 81년 만인데요. 네. 아무래도 영상 시청 환경이 변화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예술면 여기가 사라지면 뭔가 지면을 채워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면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뭐 영상물을 다루는 범위는 더 넓어질 거고 그런 문학의 소식은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6년에 뉴욕타임스가 주간 TV 가이드 제공을 중단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독자들이 항의가 굉장히 빗발쳤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제는 대다수 독자들이 아마 편성표를 다음 주부터 빼도 사라졌다는 걸 모를 것이다. 모를 이런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8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81년 동안 되었다 그랬는데 아. 그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960년 네네. 이제 초반이나 아니면 이제 59년 8년 요쯤이거든요. 39년 5월 18일에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화를 상영한다. 이렇게 짤막한 네네. 내용만 있었고 지금 50년, 88년 3월에서야 40개 가까운 TV 채널 프로그램이 편성표 형식으로 쫙 이렇게 소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미국의 TV가 네.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네네. 때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뉴욕 관심이 타임즈에서 높았죠. 네, 그렇죠. 네. 뭐 옹기종기 뭐에 전부 다 그럼요. 9시 되면 다 프라임 뉴스 보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지나갔습니다. 뭔가 시대가 바뀌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훈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는 군사 반란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세계 주요 언론들은 말리 사태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리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계 주요 언론들은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리에서 군사 반란, 그러니까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8월 한 20일, 19일 그때쯤 나온 뉴스 날, 같아요. 예, 19일 날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요인들이 네네. 이제 총리도 잡혀가고 했다고 들은 네, 것 같아요. 네. 잡혀가고 국회의장 그다음에 아하. 유명 방송 아나운서 뭐 이렇게 많이 잡혀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처음에는 감지를 못 해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혼란이 좀 많았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게 군사 쿠데타다라고 네. 여겨지는데 그들은 이제 대중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중 반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지 파악하는 데만 한참 걸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리가 사실은 좀 안 좋았잖아요. 약간 좀 불안정하고 사정이. 그리고 2012년도엔가도 내전 한번 이제 쿠데타가 있었고 제가 작년에 무슨 세미나를 갔다가 말리에서 온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은 말리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어디 하고 있는지도 맞아요. 모르는 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네. 쪽에 있고 나라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거꾸로 생겼죠. 된 니은자처럼 네. 생겨 맞아요. 있는데요. 말리도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남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사는데 북쪽은 거의 사헬지대처럼 돼가지고 가도 끝없는 사막처럼 그러니까 아하. 사막도 그냥 우리 모래사막이 아니라 좀 빨간. 초원 약간 초원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네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네. 일단 말리라는 나라가 그 서아프리카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이 나라가 금이 생산이 됐던 거예요. 맞아요. 금이 그렇게 많다고. 네, 세계 4위입니다. 4위. 네. 금이 생산이 돼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금으로 조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서아프리카 쪽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8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네. 군사 쿠데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가셨던 그 대통령께서 8년 전에 대중의 희망을 안고 네.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 종교 지도자 출신이세요. 그래서 청년 결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가셨는데 금이 나는 나라에 청년 결백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그러니까 금으로 인한 이득을 나눠 가진 분들은 소수였고 네. 그 중에 이제 대통령도 계시는 걸로 이제 부정부패 그런 걸로 이제 추문이 많았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원성이 좀 잦아있고 그 사이에 북쪽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아하. 뭉게뭉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동안 중동 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이게 소탕 작전이 있었잖아요. 네네. IS나 또 기타 이제 그 북아프리카 쪽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코하람 같은. 예, 네. 보코하람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 있었죠. 있는 네. 거기 이미 터가 보코하람은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자리 잡았어요? 잘 네, 벌써? 거기는 토착 세력으로 자리를 아주 잘 잡으셨고 그렇군요. 자리 잡지 못한 이슬람 세력들이 그쪽으로 은신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헬지대 거기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소탕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프랑스 군대가 이제 거기 소탕 작전을 네네. 가끔 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소탕 작전 못하고 은신전처럼 이렇게 오는데
그 전에 여기에 무기가 또 몰려들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비아의 용병으로 유명한 뚜알레그족들이 아하. 까다피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갑을 잃었던 거예요. 고용주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한 곳이 또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조건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납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작년에 이제 부르키나파소라고 우리 네네. 국민이 납치됐던 사건이 네.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을 말리 쪽에 있는 이 세력들한테 되팔려고 하다가 이제 그 전에 발각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북아프리카 쪽에 인질 사건에 말하자면 중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금이 많이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아주 일부 소수 위의 사람들이 이제 부정부패로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거기서 또 서로가 이제 착취하려고 막 싸움하고 그러다 내전으로 발생하고 얼마 전 기사에서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말리의 어느 지역에서 한 40명이 넘는 주민들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봐갖고 뭐 동물들도 다 죽고 그래서 저곳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기는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천의 조건이 맞았죠. 예. 더군다나 말리 국민들이 문맹률이 많이 높아요. 왜냐하면 금으로 부정부패할 시간이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시간은 없었던 거죠. 뭐 재산 모으기 바빴겠죠. 위에 사람들은 국민들 네. 뭐 공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제국가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북부 쪽에 가게 되면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물을 수도꼭지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다 길어서 쓰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이슬람 극단 세력들의 병사들이 벌써 됐을 거라고요.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이 네.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뒤에 다 있고 아하. 군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대중반란은 무슨 니네 쿠데타잖아라고 자꾸 압력을 주니까 민정이양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9일 만에 나타나서 잡혀가셨던 대통령이 9일 만에 나타나서 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압력을 주면 네.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 가지로 그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목숨을 두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쿠데타 세력들이 제안한 게 민정 이양을 하겠다. 근데 그 민정 이양을 받을 세력이 누구겠어요? 이슬람 부장 세력이 되겠죠. 거기도 민정은 맞으니까. 군인이 아니면 되니까. 네, 군인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군부는 1년만 하고 나머지는 3년 정도는 네. 민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군부가 하다가 이슬람 무장 세력이 이어받아서 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금은 자기네들이 가져가시면서 국민들은 또 나몰라라 하겠다는 얘긴데 이건 좀 아니다. 그리고 그 무장 세력들이 그 사헬지대에서도 그렇게 활개를 쳤는데 국가를 갖게 됐을 때는 더 얼마나 극단주의 세력과 그렇죠. 그 사상을 국민들한테 강요를 할까? 그러면 이제 중동 쪽에서 왔던 이제 피해온 그런 무장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피해오겠죠, 글로. 그러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염려를 하고 큰 뉴스로 다룬 거예요. 지금 뭐랄까 이게 계속 번질 수 있다.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 계속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 쿠데타 세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년 안에 이제 정권 이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프랑스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훨씬 네. 더 빨리 해도 이슬람 세력인데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근데 프랑스가 여기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식민지이기도 했고요. 네. 말리가. 그리고 어쨌든 거기는 이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계속 군사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과도 좀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민정으로 해봐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잡는 건데 근본주의적인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래서 쿠데타라는 게 우리도 과거에 쿠데타가 있었지만 네. 우리 역사에도 지금 시대에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이 나라가 정부를 세우는 입장이 됐다고 했을 때 이런 군부라든지 이슬람 극단주의가 아닌 새로운 정부가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무조건 민정을 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쪽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국민들이 쿠데타 세력들을 굉장히 환영하는 시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쿠데타 세력들은 우리를 지금 지지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대중반란이다 단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다가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뭐 물, 전기,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제가 말리에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나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세력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하니까 과거보단 낫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참. 근데 이제 금값이 그러면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근데 금이 그렇게 많이 는다. 4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는 또 세계 광산업체들이 여기 다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광산업체들이 또 정권과 또 결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탁한 정권의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뇌물과 또 계약서도 다시 써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과거 계약서 휴지되고 다시 써야 되고 그럼 여기서 금값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유동적이 굉장히 많은데 금에 의존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금값이 많이 보니까 올라갔어요. 맞아요. 앞으로 이 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세계 4위의 금 생산 국가는 더 많은 그 존재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세계가 이 말리에 대한 그 말리의 네.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더 모여들 수도 있고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금값의 좌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다이아몬드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옆에 시에라리온이 옛날에 과거에 또 그런 그대로 전철을 밟고 종목만 다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시에라리온과 종목 다른 게 이제 다이아몬드냐 금이냐 요게 다른 거고 또 뭐 밑에 내려가고 뭐 콩고 이런 데 뭐 콜트 뭐 맞아요. 이런 콜탄 뭐 이런 쪽으로 또 다른 거고 종목만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쪽 나라들이 국민들이 문맹률을 좀 극복을 하고 또 교육에 좀 더 투자가 돼서 스스로 자기 정부를 어느 정도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더 힘을 기울여 주면 좋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도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이런 그 지하 자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들도 사실 거기에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콩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휴대폰을 좀 거기서 나오는 분쟁 광물을 안 쓰는. 엄청나죠. 네, 그런 걸 좀 안 쓰는 걸로 해보자라는 운동도 잠시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뭐 사실 뭐 거대 기업들이 잠식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답답해요. 이렇게 참 총체적인 난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리 이야기, 우리한테는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김영미 PD님 모시고 말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분쟁 전문 김영미 PD와 함께 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